1997년 6월 10일 강원도 속초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던 가족들 사이에서 7살 김이슬 양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8년 동안 가족은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는 채 불안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2015년 한 라이브 방송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면서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게 됩니다. 그날 밤 그들이 발견한 것은 그녀의 실종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뒤엎고 아직도 등골을 오싹하게 하는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 동해안에서 사라진 아이가 수십 년 후 이렇게 특이한 상황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이와 같은 실제 미스터리 사건을 소중히 여기신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여 새로운 사건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우리 커뮤니티가 전 세계 어디에 분포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풀어보겠습니다. 1997년의 속초는 아직 어촌 마을이었지만 오늘날 우리가 아는 인기 관광지로 변모하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온 가족들이 주말마다 해안로 10번 길을 가득 메웠습니다. 복잡한 도시를 벗어나 더 평화로운 휴식처를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균 기온 30도와 동해안 특유의 습한 공기는 끈적하지만 상쾌한 그곳에 살아본 사람만이 아는 독특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김현우 씨 가족은 매년 여름 휴가를 위해 오래된 해변 펜션을 선택했습니다. 강원도청 소속 38세 공무원인 김현우 씨는 35세 사서 박민정 씨와 함께 1994년부터 이 가족 전통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속초에서의 10일은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두 딸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7살 김이슬 양은 특히 호기심 많고 활발한 아이였습니다. 바닷바람에 늘 헝클어진 갈색 머리카락과 엄마가 본 것 중 가장 생기 넘치는 눈을 가졌습니다. 끊임없이 탐색하고 질문하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 특유의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4살 김소미는 언니를 무조건적으로 따르며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두 자매는 여름마다 떨어질 수 없는 한 팀이 되어 밤마다 파도에 무너지는 모래성을 쌓고 다음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묵었던 펜션은 해안로 10번 길에 위치해 있었고 해변에서 불과 2블록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래된 해변 펜션은 소박한 목조와 시멘트 건물로 청록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작은 마루가 있었습니다. 현우 씨는 매일 아침 민정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그곳에서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파도가 해변에 부딪히는 끊임없는 속삭임이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 최면적인 소리는 그들의 여름 휴가의 배경 음악이 되었습니다. 펜션 주인은 평생 속초에서 살아온 최영감님과 최할머니였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모든 가족을 알고 있었고 마을이 겪었던 변화에 대한 일화를 늘 들려주곤 했습니다. 옛날에는 다들 이름으로 불렀지 이제는 매년 관광객이 더 많이 오니 예전 같지 않아. 최영감님이 자주 말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따뜻한 미소와 세입자들의 안녕에 대한 진심 어린 관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1997년 6월 11일은 특히 아름다운 날이었습니다. 맑은 하늘은 동해의 깊고 푸른 바다를 고스란히 드러냈고 해풍은 숨막히는 더위를 적절히 식혀주었습니다. 김씨 가족은 그 주 동안 일정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일찍 아침을 먹고 오전에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점심을 먹으러 돌아와 낮잠을 잔 후 늦은 오후에 다시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날 아침 이슬이는 어항 근처 바위에서 발견한 소라게에 특히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무한한 인내심으로 그녀는 이 작은 갑각류들이 껍질을 바꾸는 것을 거의 2시간 동안 지켜보았습니다. 민정 씨는 빛이 의자에 앉아 잡지를 읽고 있었고 소미는 파라솔 아래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엄마, 얘네 왜 집을 옮겨? 이슬이가 작은 손으로 소라게 한 마리를 조심스럽게 들고 물었습니다. 정교한 설명이 필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슬이의 특징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잡지를 내려놓고 딸 옆 모래밭에 앉았습니다. 크니까 우리 아가. 크면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단다. 그녀는 딸과의 진정한 교감의 순간을 즐기며 대답했습니다. 네가 자라서 새 옷이 필요한 것과 똑같아. 이슬이는 새로운 정보를 처리할 때 짖는 깊은 진지함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새 집을 못 찾으면 어떡해. 항상 찾게 되어 있단다 보물아. 자연은 모든 동물들을 돌보는 방식이 있단다. 그날 오후 가족은 해변의 북쪽 끝까지 걷기로 했습니다. 그곳에는 얇은 모래와 바위띠로 바다와 분리된 작은 민물 연못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이슬이가 작년에 발견한 곳으로 그녀의 비밀 장소가 되었습니다. 지하 샘이나 작은 가을물로 채워진 연못의 따뜻한 물은 다양한 새들이 찾아오는 거의 마법 같은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물을 마셨다. 김현우는 코닥 카메라로 사진을 몇 장 찍으며 영원히 간직할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려 애썼다.
사진 중 하나에는 김이슬과 김소미가 연못과 바다 사이에 모래다리를 만들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두 자매의 얼굴은 작업에 몰두해 있었고 게임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저녁 식사 시간 바다지기라는 작은 동네 식당에서 김이슬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박민정이 괜찮냐고 묻자 아이는 그저 걔들을 생각하고 내일 다시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김현우는 해변에 사람이 너무 많아지기 전에 아주 일찍 갈 수 있다고 제안했다. 아빠, 일찍 간다고 약속해 줄 거지? 김이슬은 무언가 진심으로 중요할 때 보이는 그 열정적인 태도로 물었다. 약속할게, 공주님. 김현우는 딸에게 해주는 마지막 약속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대답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김이슬은 일주일 동안 모았던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들을 꼼꼼하게 정리했다. 작은 신발 상자의 모양과 색깔별로 분류해 놓았다. 박민정은 문턱에서 딸을 지켜보며 김이슬이 관심 있는 모든 일에 얼마나 체계적인지 생각했다. 질서와 분류에 대한 그 필요성, 주변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 특징은 김현우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1997년 6월 12일은 그 시기에는 흔한 옅은 안개와 함께 밝았다. 공기 중 습기는 피부에 끈적한 느낌을 주며 한국 동해안 여름의 특징을 잘 보여주었다. 김현우는 약속대로 오전 6시 30분에 잠에서 깨어 김이슬을 일찍 개를 찾으러 데려가겠다는 약속을 지킬 준비를 했다. 하지만 딸들을 깨우러 갔을 때 김이슬이 침대에 없다는 것을 발견했다. 동생 김소미는 깊이 잠들어 있었고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김이슬의 침대는 밤 동안 사용된 흔적이 있었지만 시트는 차가웠고 이는 그녀가 한참 전에 나갔다는 신호였다. 박민정은 김현우가 점점 더 다급하게 펜션 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듣고 즉시 잠에서 깼다. 이슬이는 어디 있어요? 그녀는 물었지만 남편의 목소리 톤에서 이미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작은 펜션의 구석구석, 화장실, 부엌, 침대 아래, 심지어 아이들이 가끔 숨바꼭질을 하던 작은 벽장까지 모두 확인했다. 현관문은 닫혀 있었지만 잠금 장치는 걸려 있지 않았다. 가족은 낮에는 문을 잠그지 않았고 밤에는 안쪽 빗장만 걸어두었다. 하지만 그 빗장은 7살짜리 아이라도 조용히 나가고 싶다면 안에서 쉽게 열 수 있었다. 김현우는 즉시 마당으로 나가 딸의 이름을 여러 번 외쳤다. 점점 더 불안해지는 그의 목소리는 인근 펜션의 이웃들을 깨웠다. 최할머니는 몇 분 안에 잠옷 차림으로 나타났는데 어떤 상황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히 오래 살아온 사람들만이 보여주는 진정한 걱정의 표정이었다. 마지막으로 언제 보셨어요? 최할머니는 상황이 요구하는 실용적인 어조로 자동적으로 물었다. 어젯밤 9시 반쯤 잠들었을 때요. 박민정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며 대답했다. 저희가 일찍 해변에 가서 개를 잡자고 약속했거든요. 혹시 먼저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럴듯해 보이는 가능성이었다. 김이슬은 무언가에 진심으로 흥분할 때 아이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참을성을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 나간 적이 없는 순종적인 아이였다. 특히 이른 아침에는 더욱 그랬다. 최영감님은 자신의 잡종견 대장을 데리고 수색에 합류했다. 대장은 마을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나누어 행동하기로 했다. 김현우는 주해변으로 곧장 가기로 했다. 박민정은 주변 길들을 확인하기로 했고 최영감님 부부는 아침 조업을 준비하는 이웃들과 어부들에게 물어보기로 했다. 오전 7시 30분의 해변은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만이 경험하는 거의 초현실적인 고요함을 가지고 있었다. 몇몇 지역 어부들은 작은 어항 근처에서 그물망을 손질하며 햇볕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지기 전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했다. 공기는 아직 밤의 상대적인 시원함을 머금고 있었지만 곧 다가올 강렬한 더위가 예상되었다. 김현우는 김이슬이 전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개를 관찰했던 바위 지역으로 곧장 달려갔다. 그의 외침은 끊임없는 파도 소리와 섞여 바위 지형 사이로 울려 퍼지는 절망적인 메아리를 만들었다. 이슬아, 이슬아. 그는 몇 미터마다 멈춰서 어떤 대답이라도 들으려 애썼지만 아무런 응답도 돌아오지 않았다. 어부들은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듣고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도우러 다가왔다. 30년 이상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았던 52세의 미겔 바르가스 씨는 이 해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본능적으로 어디를 찾아야 할지 알았다. 아이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미겔 씨는 상황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진지하고 전문적인 어조로 물었다. 김현우는 딸을 자세히 묘사했다. 어깨까지 오는 갈색 머리, 크고 갈색 눈, 키는 약 170cm. 아마 어젯밤에 입었던 별문의 분홍색 잠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미겔 씨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고 다른 어부들을 조직하여 해안선과 아이가 미끄러질 수 있는 바위 지역을 모두 아우르는 수색 시스템을 만들었다. 한편 박민정은 반쯤 잠든 채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김소미를 위해 애써 침착하려 노력하며 점점 커지는 절망감 속에서 마을의 흙먼지 날리는 거리를 헤매고 있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기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희망이었다. 해안로 나스번길 모퉁이에서 빵을 파는 할머니는 전날 오후에 여자아이를 본 기억이 있지만 같은 아이인지는 확신할 수 없다고 했다. 작은 식료품점 주인은 아침 6시에 가게 문을 열었지만 혼자 걷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색은 더욱 격렬해졌다. 최영감님과 최할머니는 마을의 다른 영구 거주자들과 연락하여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의 비공식적이지만 효과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그러나 동시에 불안한 현실도 떠오르기 시작했다. 속초는 작지만 6입살 아이가 길을 잃거나 더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장소들이 있었다. 오전 10시 30분, 김이슬의 흔적이 사라진 지 4시간 이상이 지났을 때 김현우는 지역 당국에 연락하기로 결정했다. 1997년 속초의 통신 시스템은 제한적이었지만 최영감님은 시청 관계자를 알고 있었고 어선 중 한 대의 무전을 통해 그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23년간 강원도 지역에서 공공보안 경험을 가진 45세의 이관우 시청 관계자는 2명의 경찰관과 함께 현장에 도착했다. 그의 등장은 수색의 역동성을 즉시 바꾸었고 더 체계적으로 조직했지만 동시에 절박한 부모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차갑고 전문적인 현실을 도입했다. 처음부터 사실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관우 관계자는 작은 수첩을 꺼내들며 모든 세부 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그의 경험은 실종의 초기 순간이 중요하며 그 초기 시간에 수집된 정보가 종종 조사의 성공 또는 실패를 결정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김현우와 박민정은 각 세부 사항이 딸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하는 부모의 필사적인 정확성으로 모든 질문에 답했다. 시간표 일상, 전형적인 행동, 김이슬의 행동에서 최근의 변화, 속초에 머무는 동안 상호작용한 사람들. 이관우 관계자의 질문 중 하나가 특히 눈길을 끌었다. 아이가 알지 못하는 지역을 탐험하는 데 어떤 관심을 보였는가? 박민정은 즉시 해변 북쪽 끝에 있는 민물 연못에 대한 김이슬의 매혹을 기억했고 전날 그곳과 같은 다른 장소가 이 지역에 더 있는지 물었던 것을 떠올렸다. 이 정보는 처음에 고려하지 않았던 지역으로 수색을 확장하게 했다. 이관우 관계자는 속초 주변의 몇몇 지하 샘물과 자연지형의 존재를 알고 있었고 이는 모험심 강한 아이의 호기심을 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이 지역들이 김이슬의 나이대 아이에게 상당한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후 2시, 진정한 수색 작전이 시작되었다. 지역 주민, 상황을 알게 된 관광객, 어부, 경찰관 등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능한 모든 지역을 체계적으로 수색했다. 주 해변, 바위 지역, 마을거리, 심지어 약 1.5km 남쪽에 위치한 맹그로브 숲 지역까지 탐색하기 시작했다. 오후 4시 30분경 수색대 중 한 팀이 첫 번째 중요한 발견을 했다. 김이슬이 전날 놀았던 민물 연못 근처에서 연못과 바다를 분리하는 바위들 사이에 그녀의 분홍색 샌들 중 하나가 박혀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 발견은 희망이자 새로운 고통의 원천이었다. 한편으로는 김이슬이 실제로 그 지점까지 왔음을 확인시켜 주었고 이는 수색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샌들 하나만 발견되었고 강하게 떨어져 나간 듯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에 대한 불안한 질문을 제기했다. 이관우 관계자는 샌들과 주변 지역을 조심스럽게 조사했다. 그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이 간과할 신호들을 읽을 수 있게 해주었다. 샌들이 바위 사이에 끼어 있는 방식은 의도적으로 놓인 것이 아니라 조류에 휩쓸려 왔음을 암시했다. 이는 김이슬이 어떤 시점에 물속에 있었을 수 있음을 나타낼 수 있었다. 그러나 또한 수중사고 이론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요소들도 있었다. 이 지역의 조류는 특히 썰물 시간인 이른 아침에는 비교적 잔잔했다. 게다가 김이슬은 서울에 있는 아빠가 일하던 클럽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워서 나이에 비해 수영을 잘하는 편이었다. 수색은 수중 지역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지역 어부들은 보트를 사용하여 더 깊은 곳을 탐색했고 다른 자원봉사 다이버들은 무언가가 갇혀 있을 가능성이 있는 수중 바위 지역을 확인했다. 최영감님은 그의 지역 해류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수년간 여러 차례의 수색에 참여했던 사람처럼 능숙하게 이 작업을 이끌었습니다. 첫날 밤이 깊어가도록 확실한 결과가 나오지 않자 박경감은 처음에는 부모님 앞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았던 다른 가능성들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속초는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단순히 여행객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도 끌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동안 이 지역에서는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산발적인 보고가 있었고 가족이나 목격자들의 즉각적인 개입 덕분에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미성년자에 대한 일부 괴롭힘 사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실종은 이 지역에서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박 경감은 부산과 서울 당국과 협의하여 유사한 패턴이나 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 조사를 확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김현우 가족이 속초에 머무는 동안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을 상대로 더욱 상세한 인터뷰를 지시했습니다. 이 인터뷰 중 하나에서 처음에는 강화되었던 정보가 밝혀졌습니다. 해변 근처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던 한 아주머니는 전날 약 30대 남자가 아이들이 노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그녀의 설명에 따르면 그 남자는 상당한 시간 동안 혼자 있었고 특히 김이슬과 김소미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인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혼자 여행 와서 가족들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보는 방식에 뭔가 완전히 정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었어요. 라고 아주머니는 설명했습니다. 그 묘사는 답답할 정도로 모호했습니다. 보통 키에 검은 머리, 평범한 관광객 복장이었습니다. 사진이나 더 구체적인 세부사항 없이는 식당 아주머니의 증언만으로는 이 사람을 식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다음 며칠은 수색, 인터뷰, 그리고 김이슬을 쉽게 찾을 수 없을 것이라는 느린 깨달음에 지루한 일상이 되었습니다. 김현우는 무기한 휴직을 신청하고 수색 노력을 전적으로 조율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반면 박민정은 김현우와 함께 있거나 김소미를 돌보는 일을 번갈아 했고 김소미는 언니의 장기간 부재로 인한 혼란과 불안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속초 지역 사회는 놀라운 연대의식으로 응답했습니다. 김씨 가족을 거의 알지 못하는 가족들까지도 음식, 숙소,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수색에 동참했습니다. 이 작은 도시는 위기의 순간에 사회적, 경제적 차이가 공유된 비극 앞에서 무의미해질 때 나타나는 단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역 언론은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지역 신문은 김이슬의 사진과 함께 한 면의 기사를 실었고 강원도 지역 라디오 방송국들은 실종 정보를 뉴스 게시판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에는 현재의 가능성에 비해 언론의 도달 범위가 제한적이었고 정보는 주로 사람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확산되었습니다. 박 경감은 도 및 중앙당국과 접촉하여 공식적으로 시 경계를 넘어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이는 수중수색 전문팀과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더 정확한 프로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의학 심리학자를 포함한 추가 자원을 가져왔습니다. 이 첫 주 동안 제기된 이론 중 하나는 김이슬이 아동 인신매매의 피해자가 되었을 가능성인데 이는 당시 한국 관광 지역에서 증가하는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피해자의 전형적인 인구 통계학적 프로필은 김이슬의 경우와 완전히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가난한 도시 지역의 아이들이 연루되었으며 휴가 중인 중산층 가족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서울로의 귀환, 속초에서 2주간 아무런 결과 없이 보낸 후 김현우와 박민정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 중 하나에 직면했습니다. 직업적 책임을 다시 시작하고 김소미에게 어느 정도의 정상적인 생활을 제공하기 위해 서울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조사의 진전을 기다리며 속초에 무기한 머무를 것인가. 박 경감은 그들의 물리적 존재와 상관없이 조사가 동일한 강도로 계속될 것이라고 확신시켰습니다. 그는 가족과의 주간 연락과 새로운 정보가 나오면 즉시 연락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하는 프로토콜을 설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한 대부분의 미성년자 실종 사건은 첫 72시간 이내에 해결되며 그 기간 이후에는 긍정적인 결과의 가능성이 크게 감소한다고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기로 한 결정은 파괴적이었지만 현실적이었습니다. 김소미는 특히 다가오는 새 학년을 시작하기 위해 정상적인 일상의 안정성이 필요했습니다. 김현우는 수색과 관련된 지출과 향후 조사 비용을 고려할 때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가족 수입을 유지하기 위해 직장에 복귀해야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 평소에는 대화와 노래로 빠르게 지나갔던 3시간의 여정은 침묵하고 고통스러운 여행이 되었습니다. 김소미는 언제 언니가 돌아올지 끊임없이 물었고 질문 하나하나가 부모에게는 덧난 상처와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집은. 서울의 집은 익숙하면서도 낯설게 느껴졌다. 속초로 떠나기 전 모든 것이 그대로였다. 하지만 김이슬의 부재는 집안 곳곳을 상실의 흔적으로 만들었다. 완벽하게 정리된 침대, 오직 그녀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돈된 장난감들, 지난 여름 바다에서 주워온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 컬렉션이 책상 위에 정성스레 놓여 있었다.
이어지는 몇 달은 어떤 부모도 겪어서는 안 될 감정적 시련의 시간이었다. 김현우는 강원도 도청으로 복귀했지만 끊임없는 걱정과 수사 관련 잦은 전화로 인해 업무 성과는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았다. 동료들은 이해와 지지를 보냈지만 사회 기반 시설 프로젝트라는 그의 업무 특성상 거의 불가능한 수준의 집중력을 요구했다. 박민정 또한 도서관으로 돌아가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했다. 김이슬 또래의 아이들은 사라진 딸을 끊임없이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그녀가 계속해서 생활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했다. 업무 시간 동안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엄격한 루틴을 만들었지만 저녁과 밤은 특히 힘들었다. 김소민은 어린아이 특유의 회복력으로 부모보다 새로운 현실에 더 잘 적응했다. 하지만 혼란과 불안감을 반영하는 특정 행동들이 나타났다. 혼자 자는 것을 거부하고 악몽을 자주 꾸었으며 부모님도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듯 극심한 의존성을 보이기 시작했다. 수사는 계속되었지만 강도는 약해졌다. 소토 수사관은 정기적인 연락을 약속했지만 매번 전화는 답변보다 더 많은 질문을 가져왔다. 여러 단서를 쫓았지만 모두 막다른 길이었다. 다른 도시에서 목격되었다는 소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의심스러웠던 사람들은 확실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이론들도 구체적인 증거로 뒷받침될 수 없었다. 1998년과 1999년은 오지 않는 것을 기다릴 때의 고통스러운 느림으로 흘러갔다. 가족은 김이슬의 부재를 기능적으로는 받아들였지만 결코 자연스럽지 않은 새로운 루틴을 정립했다. 매년 김이슬의 생일을 축하했다. 그녀의 방은 처음 그 상태 그대로 유지했다. 마치 언제든 돌아올 것처럼 가족 대화에 그녀를 언급했다. 김현우는 속초로 정기적인 출장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매달, 그 다음에는 석 달에 한 번씩 지역사회와 계속 연락하며 수사의 진전을 직접 확인했다. 이러한 출장은 실질적인 필요성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필요성이 되었다. 이는 딸을 찾기 위해 무언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1999년 3월, 이 출장 중 한 번 김현우는 한국의 여러 지역에서 비슷한 실종을 겪은 다른 가족들을 만났다. 이 만남은 고통스러웠지만 그의 상황에 대한 다른 관점을 제공했고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는 비공식적인 부모 네트워크와 연결해 주었다. 이 가족 중 한 명은 사라진 소녀가 3년 만에 자신이 입양하라고 진심으로 믿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다. 이 이야기는 김현우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지만 이전에 고려하지 않았던 가능성들도 제시했다. 김이슬이 살아있지만 원래 가족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납치된 줄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길러졌다면? 2000년부터 2007년까지는 가족이 결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던 현실에 점진적으로 적응하는 기간이었다. 김소민은 자라서 사춘기에 접어들었고 언니의 부재에 의해 명확히 형성된 성격을 갖게 되었다. 또래 아이들보다 진지했고 부모님을 더 보호하려 했으며 감정적 성숙함은 존경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웠다. 김현우는 강원도 도청에서 더 큰 책임이 따르는 직책으로 승진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감정적 생존 방법으로서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승진은 동시에 서울로 재배치될 압력을 동반했는데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가족에 축하할 일이었을 전문적인 기회였다. 강원도에 남기로 한 결정은 만장일치였다. 강원도를 떠난다는 것은 속초와 김이슬에 대한 정보를 얻을 미래의 모든 가능성으로부터 지리적으로 멀어지는 것을 의미할 것이었다. 또한 수색 동안 구축했던 연락망과 관계, 즉 해답으로 이어질 수 있는 어떤 신뢰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있던 사람들을 버리는 것을 의미했다. 박민정은 자신의 일에서 어느 정도 위안을 찾았고 점차 트라우마를 겪은 아동들을 위한 심리적 지원을 전문으로 하게 되었다. 우연이 아니었다. 그녀의 개인적인 경험은 아이들이 상실과 불확실성을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독특한 이해를 제공했다. 많은 동료들이 김이슬에 대해 몰랐고 그녀는 그렇게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여 끊임없는 동정에 추가적인 부담 없이 일할 수 있는 전문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이 기간 동안 공식 수사는 활성 사건에서 미제 사건으로 바뀌었다. 소토 수사관은 2003년 부산으로 정은 갔고 그의 후임자는 유능했지만 사건에 대한 같은 감정적 연결은 없었다. 업데이트 전화는 드물어지다가 연례 행사처럼 되더니 2005년경에는 완전히 중단되었다. 2008년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여 수사가 극적으로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다. 약 18세의 한 젊은 여성이 체포되었다. 대구에서 마약 관련 경미한 범죄로 체포되었다. 일상적인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10살 이전의 삶을 기억하지 못하며 자신을 이모라고 주장했던 여성에 의해 길러졌으나 그 이모는 2년 전에 사망했다고 언급했다.
대구 당국은 미성년자 인신매매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전국 실종 아동 데이터베이스에 연락했다. 김이슬의 이름이 지난 10년간의 수십 건의 유사 사건과 함께 검색에 나타났다. 전화는 화요일 오후 김현우가 직장 회의 중일 때 걸려왔다. 대구 경찰관의 목소리는 신중하게 중립적이었고 실종된 딸의 일부 신체적 특징과 일치할 수 있는 젊은 여성을 찾았다고 설명했지만 더 확실한 검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무 높은 기대를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구로의 여행은 김현우와 박민정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힘든 여정 중 하나였다. 8시간의 비행 동안 그들은 극도의 희망과 또 다른 실망에 대한 두려움 사이를 오갔다. 그들은 이전에 오보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 오인된 경우로 밝혀진 목격 제보,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사기꾼이거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걸려온 전화들이었다. 대구 경찰 시설에서의 만남은 임상적으로 냉정했지만 감정적으로는 엄청난 충격이었다. 그들에게 소개된 젊은 여성은 대략 나이가 맞았고 김이슬의 성장한 모습과 일치할 수 있는 몇 가지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지만 무시할 수 없는 상당한 차이점들이 있었다. 그녀의 눈 모양은 달랐다. 그녀의 키는 김소미의 성장을 바탕으로 그들이 예상했던 것과 일치하지 않았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김현우와 박민정을 보았을 때 아무런 인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주일이 걸려 처리된 DNA 검사는 박민정이 처음부터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던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 젊은 여성은 김이슬이 아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아마도 가는 길보다 더 고통스러웠을 것이다. 그것은 몇 년 만에 그들이 가졌던 첫 진정한 희망을 나타냈고 그 희망의 상실은 그들을 이전보다 감정적으로 더 취약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2009년에서 2014년 사이에 가족은 심리학자들이 모호한 상실감이라고 부르는 것을 확립할 수 있었다. 이는 최종적인 종결의 부족으로 인해 완전히 처리될 수 없는 상실에 대한 기능적 수용 상태였다. 그것은 체념이 아니라 희망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마비시키지 않으면서도 희망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불확실성과의 공존 방식이었다. 김소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심리학을 전공하며 대학 공부를 시작했는데 이는 우연이 아닌 선택이었다. 그녀의 입학 에세이에는 가족이 트라우마적 상실에 어떻게 적응하는지에 대한 이해에 대한 관심이 언급되어 있었지만 면접 중에는 개인적인 경험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었다. 김현우는 2012년에 조기 퇴직하여 저축과 연금을 활용해 수색 활동과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가족들을 돕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강원도에서 실종 아동 부모들의 비공식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어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겪고 있는 가족들에게 정서적 지원과 실질적인 자원을 제공했다. 박민정은 아동심리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다시 학교로 돌아가 트라우마와 회복을 전문으로 했다. 그녀의 논문은 미해결된 실종 사건에 대한 가족 생존 전략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학술 연구는 그녀 자신의 경험을 처리하는 동시에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에 기여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기간 동안 그들은 김이슬의 기억을 기리면서도 과거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 전통을 만들었다. 매년 6월 12일 그들은 속초로 여행을 가서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해변에서 비공개 의식을 가졌다. 그것은 장례식이 아니라 김이슬의 삶을 축하하고 그녀에 대한 지속적인 사랑을 재확인하는 행사였다.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의 등장은 수색을 위한 새로운 도구를 제공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고통도 가져왔다. 김현우는 페이스북과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법을 배워 김이슬의 수색에 전념하는 페이지를 만들고 국제적으로 다른 가족들과 연결되었다. 이러한 플랫폼들은 주기적으로 새로운 단서들을 생성했다. 김이슬일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보낸 사진들, 다른 도시에서의 목격 보고들, 그리고 가끔은 어린 시절의 기억 공백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궁금해하는 젊은 여성들의 직접적인 연락도 있었다. 이러한 단서들은 각각 조사, 확인, 그리고 종종 관련자들을 만나기 위한 여행을 필요로 했다. 대부분은 오인된 경우이거나 신체적 유사성이 피상적이고 우연적인 상황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김현우는 각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토콜을 개발했으며 필요할 때는 사설 탐정과 협력했다. 2013년에 이러한 조사 중 하나는 가족을 부산으로 이끌었다. 시장에서 약 8살 때 길을 잃은 채 발견된 후 한 가족에게 비공식적으로 입양된 23세 여성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신체적 유사성은 놀라웠고 그 여성은 김이슬을 생생하게 연상시키는 몇 가지 행동을 보였다. 그러나 DNA 검사는 다시 한번 생물학적 관계가 없음을 확인했다. 2015년은 김씨 가족의 새로운 일상에서 다른 어떤 해와 마찬가지로 시작되었다. 김소미는 대학 마지막 학년이었고
임상심리학 석사 과정을 시작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김현우는 일상을 확립했다. 실종자 가족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과 정신 건강을 위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실용적인 명상의 한 형태인 목공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박민정은 아동심리지원 분야에서 능력을 인정받았고 트라우마 후 회복 기법에 대한 지역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일은 개인적인 경험을 초월하는 목적 의식을 제공했지만 김이슬의 흔적을 찾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5년 3월 그들은 서울에 있는 사립탐정으로부터 김이슬의 프로필과 일치할 수 있는 젊은 여성에 대한 단서를 찾았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약 25세의 이 여성은 통신회사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고 있었고 동료들과의 우연한 대화에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초기 조사는 희망적이었습니다. 루시아 멘도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젊은 여성은 김이슬의 성인 버전과 일치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김이슬이 요급살까지 보여주었던 성격과 일치하는 특정 선호도와 습관이 있었습니다. 해양 생물에 대한 매혹, 특정 특징에 따라 물건을 분류하고 정리하는 경향, 그리고 집중적인 노력을 요하는 고독한 활동을 선호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불일치도 있었습니다. 루시아는 9살부터 양부모와 함께 살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기억했으며 이는 설명되지 않은 2년의 기간을 남겼습니다. 또한 그녀의 출생 증명서는 표기된 날짜보다 몇 년 후에 발급되었지만 김이슬의 출생 연도인 1990년이 아니라 1989년에 태어났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11월 20일 박민정은 저녁 뉴스를 보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녀가 실종자 사건과 관련될 수 있는 사건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수년 동안 개발해온 일상이었습니다. 자주 뉴스는 인신매매 피해자 구조나 관련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범죄 조직 발견에 대한 보도를 포함했습니다. 그날 밤 프로그램에는 헤어진 가족들을 다시 연결하기 위한 소셜미디어 사용 증가에 대한 코너가 있었습니다. 보도 내용의 일부로 서울의 한 취업 박람회에서 여러 회사들이 젊은 직원들을 채용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 라이브 방송을 보여주었습니다. 카메라는 다른 부스들 사이를 움직이며 고용주와 구직자들을 간략하게 인터뷰했습니다. 어느 순간 디지털 마케팅 회사의 부스에서 입사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젊은 여성에게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그 여성은 약 25세였고 어깨까지 오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카메라를 올려다 보았을 때 박민정은 세상이 완전히 멈춘 것 같은 기분을 느꼈습니다. 눈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비슷한 것이 아니라 닮은 것이 아니라 똑같았습니다. 특정한 모양, 정확한 색깔, 심지어 웃을 때 살짝 구겨지는 방식까지도요. 하지만 그보다 더 그 표정에는 박민정이 김이슬의 어린 시절 7년 동안 수천 번 보았던 형언할 수 없지만 틀림없는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다. 손을 떨면서 박민정은 리모컨을 집어들고 볼륨을 높였습니다. 그 젊은 여성은 자신의 경력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 있었고 박민정이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성숙했지만 익숙한 느낌의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 이름은 루시아 멘도사입니다. 그 젊은 여성은 말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고객 서비스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특히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고려하지 않은 해결책을 찾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녀가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 복잡한 질문에 답하기 전에 특정하게 멈추는 방식, 심지어 말하면서 손을 움직이는 방식까지도 모든 것이 가슴 아프게 익숙했습니다. 박민정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터뷰는 카메라가 다른 구직자로 옮겨가기 전까지 겨우 3분 동안 진행되었지만 박민정에게는 지난 18년 중 가장 강렬한 3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김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실종 아동 부모 지원 그룹 회의에 참석 중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집에 와야 해요. 그녀는 김현우가 1997년 이후로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방금 TV에서 김이슬을 본 것 같아요. 김현우는 20분도 차에되지 않아 집에 도착했고 박민정은 TV 앞에서 극도의 희망과 또 다른 실망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본 것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지만 감정을 완전히 통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는 건 알지만 박민정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단순히 비슷한 신체적 특징이 아니었어요. 김이슬의 성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김현우는 수년 동안 기대를 조절하는 법을 배웠지만 박민정의 직감을 신뢰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이전의 모든 오보에서 그녀는 결국 확인된 의심이나 주저함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1997년 이후로 보여준 적 없는 확실함이 그녀의 목소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단계는 보도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TV 방송국에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번의 전화 연결과 설명 끝에 그들은 해당 코너의 프로듀서와 이야기할 수 있었고, 프로듀서는 취업 박람회가 서울 컨벤션 센터에서 열렸으며 여러 기술 및 마케팅 회사가 참여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프로듀서는 또한 그들에게 해당 회사의 담당자 연락처를 알려주며 개인정보 보호 제한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일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상황에 대한 진심 어린 이해를 보여주며 법적, 윤리적 한도 내에서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회사와의 통화는 답답했지만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인사 담당 매니저는 이슬이라고 불리는 지원자가 그날 지원서를 제출했음을 확인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정책 때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당한 조사 이유가 있다면 관련 당국에 연락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김현우와 박민정은 즉시 서울로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8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김희슬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몇 가지 시작점은 있었습니다. 그녀가 기술 분야 일자리에 지원했고 고객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아마도 서울이나 그 근교에 살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부산에서 어린 시절 김희슬의 이전 사건을 조사했던 사설 탐정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조사는 성공적이지 못했지만 탐정은 서울에서 이 새로운 수색에 유용할 수 있는 연락망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탐정 이정호는 15년 이상 실종자 사건을 다뤄왔으며 대도시에서 신원을 조사하는 특정한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조사 기법과 현대적인 디지털 도구를 결합했는데 여기에는 소셜미디어 검색 및 공공 데이터베이스 검색이 포함되었습니다. 김 씨는 매우 흔한 성입니다. 이정호가 서울에서의 첫 만남에서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을 좁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특정 요소가 있습니다. 그녀의 고객 서비스 직무 경험, 대략적인 나이, 그리고 기술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있었다는 사실은 비교적 구체적인 프로필을 제공합니다. 이정호는 서울 대도시 지역의 고용 알선 기관 및 기술 회사에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합법적인 법적 문제로 누군가를 찾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는 특정 정보를 제공할 수 없었지만 일부는 일반적인 프로필과 일치하는 지원서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5일간의 집중 수색 끝에 이정호는 취업 박람회 전후 몇 주 동안 기술 분야 일자리에 지원한 3명의 김희슬 후보를 식별해냈습니다. 이들 중 1명은 23세로 김희슬이 되기에는 너무 어렸습니다. 다른 1명은 28세였고 지난 5년 동안 같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고 있었으므로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을 가능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후보는 더 유망했습니다. 25세의 김희슬은 지난 2년 동안 임시직으로 일했으며 고객 서비스 및 관리 분야의 여러 직책에 지원했습니다. 더 중요하게는 그녀는 청년층 전문직 종사자 인구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마포구 연남동의 주소를 제공했습니다. 이정호는 이 김희슬의 휴대폰 번호를 확보했지만 첫 접촉에서는 신중을 기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만약 정말 따님이라면 의식적인 기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설명했습니다. 너무 직접적인 접촉은 충격적일 수 있고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그녀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하는 대신 이정호는 좀 더 미묘한 접근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조사 경험을 활용하여 그는 최근 취업 박람회에 참가한 사람들을 추적하는 시장조사 회사의 대표로서 합법적이지만 위협적이지 않은 구실을 개발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정호는 취업 박람회의 효과에 대한 짧은 설문조사를 하고 있으며 그녀의 참여가 향후 행사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희슬은 기꺼이 참여하겠다고 동의했는데 그 봉사적인 태도는 어렸을 때 김희슬의 성격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했습니다. 15분간의 대화 동안 이정호는 그녀가 정말 김희슬일 가능성을 강화하는 추가 정보를 얻었습니다. 김희슬은 어린 시절에 대한 명확한 기억이 없고 이모라고 주장하는 여성에 의해 길러졌으며 항상 바다와 특별한 연결감을 느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록 그녀의 삶 대부분을 내륙에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정호는 시장조사 일환으로 직접 만나기를 제안했습니다. 그는 김희슬이 사는 곳 근처의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공공카페를 제안했습니다. 김현우와 박민정은 이정호의 동료로서 디크릿하게 지켜보면서 이정호가 인터뷰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만남의 아침 박민정은 김희슬이 사라진 후 처음 몇 주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불안감을 경험했습니다. 18년 동안 그녀는 이 순간을 수천 번 상상했지만 이제 그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생기자 그녀는 그 경험에 적절하게 대비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김이슬은 정시에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흰색 블라우스와 청바지를 입고 작은 배낭을 메고 있었는데 앉기 전에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약 3m 떨어진 테이블에서 박민정은 카페의 다른 손님들에게 눈에 띄지 않기를 바라며 강렬하게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물리적인 유사성은 부인할 수 없었지만 그 이상으로 그녀의 몸짓과 행동에서 놀랍도록 익숙한 모습들이 보였다. 김이슬이 어떤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식탁 위 물건들을 정리하는 방식, 복잡한 질문에 답을 생각할 때 아래 십수를 깨무는 특유의 버릇, 심지어 미소 짓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박민정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비에르와의 대화 중 김이슬은 가족의 의심을 더욱 굳히는 몇 가지 세부 사항들을 언급했다. 그녀는 푸에블라에서 마르타 가르시아라는 여성과 함께 자랐는데 마르타는 2012년에 사망했다. 마르타는 항상 김이슬이 그녀의 언니 딸이라고 주장했으며 언니는 김이슬이 8살 때 사고로 죽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이슬은 이 이야기를 증명할 어떤 서류도 본 적이 없었고 마르타는 김이슬의 생물학적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들을 항상 피했다. 제 개인사에 항상 빈틈이 있는 것 같았어요. 김이슬은 하비에르에게 설명했다. 마르타는 좋은 사람이었고 저를 잘 돌봐줬지만 특히 제 어린 시절에 대해 저에게 말해주지 않는 정보가 있다는 느낌을 항상 받았어요. 김이슬이 항상 바다에 대한 반복되는 꿈을 꾸었고 한국 동해안 해변에 설명할 수 없는 이끌림을 느꼈다고 말했을 때 박민정은 조용히 울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르타가 어린 시절 그녀를 한 번도 해안으로 데려간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하비에르는 신중하게 모든 것을 준비했다. 김이슬이 편안함을 느끼고 그를 신뢰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녀의 개인사가 수년간 믿어왔던 것과 다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제가 선생님과 이야기하고 싶었던 진짜 이유는 취업 박람회 때문만은 아니에요. 김이슬은 신중하게 통제된 목소리로 하비에르에게 말했다. 18년 동안 딸을 찾아 헤매는 가족이 있는데 그 딸이 선생님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김이슬의 초기 반응은 혼란과 회의적이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녀가 대답했다. 마르타는 제 이야기를 설명해 줬어요.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다고요. 하비에르는 극도로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다. 너무 높은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으면서. 1997년 김이슬의 실종, 일치하는 신체적 특징들, 그리고 그들이 관찰한 성격과 선호도의 유사성들을 묘사했다. 우리가 선생님이 이 실종된 아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설명했다. 하지만 더 깊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믿을 만큼 충분한 유사점들이 있습니다. 만약 동의하신다면 어떤 관계도 확실히 확인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증거가 있습니다. 김이슬은 몇 분 동안 침묵을 지켰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도전하는 정보를 분명히 처리하고 있었다. 마침내 그녀는 하비에르를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그 아이의 부모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그때 하비에르는 김현우와 박민정에게 미묘한 신호를 보냈고 두 사람은 천천히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들을 보았을 때 김이슬의 얼굴 표정은 해석하기 불가능했다. 혼란, 무의식적인 인식, 그리고 깊이 묻혀있던 기억의 조각이 뒤섞인 듯했다. 박민정은 조심스럽게 김이슬 옆에 앉으며 감정을 억누르려 노력했다. 안녕하세요, 이슬 씨. 그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 이름은 박민정이고 이분은 제 남편 김현우예요. 만약 당신이 정말 우리 딸이라면 당신의 이름은 김이슬이었어요. 김이슬은 김현우와 박민정의 얼굴을 강렬하게 살펴보았다. 무언가 깊은 것이 그녀의 기억 속에서 휘저어지는 듯한 강도였다. 몇 분간의 침묵 후 그녀는 김이슬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들을 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성격은 어떠했는지, 무엇을 좋아했는지, 어디에 살았는지. 각각의 대답은 김이슬의 경험 속 무언가와 공명하는 듯했다. 박민정이 김이슬이 소라게에 매료되었던 것을 묘사했을 때 김이슬은 자신도 항상 이 동물들에 대해 특별한 이끌림을 느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현우가 김이슬이 물건들을 꼼꼼하게 정리하는 방식을 묘사했을 때 김이슬은 무의식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마르타가 항상 자신의 완벽하게 정돈하려는 강박에 대해 불평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박민정이 김이슬이 색깔과 크기별로 분류하여 보관했던 조개 껍데기와 돌멩이 컬렉션을 묘사했을 때였다. 김이슬은 눈에 띄게 창백해졌고 자신도 아파트에 비슷한 컬렉션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했다. 기억할 수 있는 한 본능적으로 해왔던 일이었다. 마르타는 왜 자신이 자연물을 수집하고 분류하는데 그렇게 매료되었는지 한 번도 이해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다른 게 있나요? 김이슬은 긴 침묵 후 말했다. 저는 항상 해변에서 누군가를 찾으러 길을 잃는 꿈을 반복적으로 꿔왔어요.
꿈속에서 저는 이름을 외치지만 깨어나면 그 이름들을 절대 기억할 수 없어요. 단지 상실감만 기억할 뿐이에요. 김현우는 지갑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속초 해변에서 김이슬이 웃고 있는 마지막 사진 중 하나였다. 앞에 조개 껍데기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김이슬이 사진을 보았을 때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본능적이었다. 그녀는 명백한 이유 없이 울기 시작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눈물 속에서 말했다. 이 사진을 보니 제가 완전히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기억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압도적인 감정적, 정황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오직 DNA 검사만이 최종적인 확인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김이슬은 즉시 검사에 동의했다. 수년간 억눌렸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진정한 호기심을 보여주면서 말이다. 샘플은 모든 절차가 보장된 멕시코시티의 공인연구소에서 채취되었다. 합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증거 보존 절차는 일주일이 걸렸고 이 일주일은 지난 몇 년간의 모든 수색 기간을 합친 것보다 길게 느껴졌다. 그 일주일 동안 이슬은 현우와 민정에게 자신의 가족사를 듣고 자신의 지난 18년간의 경험을 나누며 시간을 보냈다. 대화는 새로운 연결점과 유사점을 드러냈고 모든 관련자들의 확신을 강화했다. 이슬은 마르타와의 삶이 대체로 행복했지만 항상 뭔가 빠진 듯한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고 묘사했다. 마르타는 애정 어린 사람이었지만 비밀스러웠고 이슬의 생물학적 가족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회피하고 이슬이 어린 시절에 대해 궁금해할 때마다 화제를 바꿨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이슬은 내가 너무 많은 질문을 할 때마다 마르타는 늘 불안해 보였다고 회상했다. 나는 돌아가신 엄마의 기억이 그녀를 슬프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어쩌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슬은 수년 동안 꾸준히 꾸어왔지만 설명할 수 없었던 꿈 조각들과 감각들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짠 바다 공기와 선크림 향을 특히 포함한 특정 냄새에 대한 친숙함, 마르타가 한 번도 만들어준 적 없는 속초의 특정 음식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선호, 심지어 자신이 언제 배웠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강원도 방언들도. 결과는 금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동해변 변호사 사무실에서 현우 가족과 소미가 함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만남을 주선했다. 소미는 이 중요한 순간에 함께하기 위해 부산에서 올라왔었다. 실험실 기술자는 과학적인 정확성으로 결과를 설명했다. 민서현이 김현우와 박민정의 생물학적 딸일 확률이 99.7%였다. 실질적으로 이는 절대적인 확실성을 의미했다. 이 공식적인 확인을 듣는 순간은 가족의 삶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벅찬 순간이었다. 18년간의 수색, 희망, 실망, 그리고 고통이 마침내 그 누구도 정말로 기대하지 않았던 결말에 도달했다. 이슬은 안도감, 혼란, 그리고 잃어버린 모든 세월에 대한 깊은 슬픔이 뒤섞인 반응을 보였다.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녀는 인정했다. 마침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어 기쁘지만 함께 잃어버린 모든 추억 때문에 슬프기도 하다. 7살 이후 외동딸로 자란 소미는 복잡한 감정을 경험했다. 4살 때 잃었던 언니는 이제 25살의 성인이었지만 유전자는 공유했지만 역사는 공유하지 않는 사실상의 낯선 사람이었다. 다음 몇 주 동안 가족은 18년 만에 재결합하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슬이 어떻게 강릉의 마르타 씨와 함께 살게 되었는지도 조사하기 시작했다. 동해변 변호사는 이제 이슬의 전적인 협력으로 조사를 계속했다. 이슬은 마르타와 함께 살았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할 수 있었고 이는 1997년의 사건들을 재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었다. 그들이 발견한 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이야기였다. 마르타 씨는 90년대 동안 속초 여러 집에서 가정부로 일했으며 해안로 10번 길에서도 일했다. 1997년 6월 그녀는 이슬이 사라졌던 곳 근처의 오래된 해변 펜션에 머물던 미국인 관광객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고용 기록과 전 동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동해변 변호사는 마르타가 이슬 실종 날짜에 정확히 속초에 있었다는 것을 밝혀낼 수 있었다. 더 중요한 것은 몇몇 증인들이 마르타가 어느 날 아침 일찍 해변에서 길을 잃은 아이를 발견했다고 언급한 것을 기억했는데 그 아이는 방향 감각을 잃고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가장 가능성 있는 사건 재구성은 이슬이 6월 12일 아침 일찍 오래된 해변 펜션에서 나갔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는 부모들이 처음 의심했던 것과 같다. 그러나 가족이 찾았던 게 구역으로 직접 가는 대신 그녀는 잘 모르는 지역을 탐험하며 북쪽으로 걸어갔다. 이 초기 탐험 중 어느 시점에서 이슬은 어떤 종류의 외상을 입었다. 아마도 넘어졌거나 익숙하지 않은 지역에서 길을 잃는 두려움 때문에 부분적인 기억 상실이 발생했을 수 있다.
마르타가 아침 7시경 그녀를 발견했을 때 이슬은 방향 감각을 잃고 두려워했으며 어디에 머물고 있었는지 부모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기억하지 못했다. 동해변 변호사가 입수한 의료 기록에 따르면 마르타는 그날 아침 이슬을 지역의원에 데려갔고 머리에 눈에 띄는 타박상을 걱정했다. 의사는 관찰을 권했고 기억 상실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의사는 마르타가 아이의 이모라고 자신을 밝히고 아이의 보살핌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문서화했다. 마르타 씨에 대해 드러난 이야기는 비극적으로 복잡했다. 강릉의 옛 이웃들과 동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슬은 마르타가 3년 전인 1994년 교통사고로 자신의 딸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상실은 마르타에게 치명적이었고 그녀는 정서적으로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고립되었다. 그날 아침 해변에서 방향 감각을 잃고 분명히 길을 잃은 이슬을 발견했을 때 마르타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의사에게 데려갔다. 그녀는 며칠 동안 기다렸다. 속초에서 가족들이 그녀를 찾아 나서는지 알아보기 위해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아이를 아는 사람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었다. 하지만 즉각적인 정보가 나오지 않고 김이슬이 가족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사항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마르타는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을 결정을 합리화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상실로 황폐해진 마음속에서 그녀는 김이슬을 운명의 선물, 다시 엄마가 될 기회로 보기 시작했다. 서울의 이웃들은 마르타가 해변 휴가에서 돌아올 때 이전에 언급한 적 없는 조카를 데려왔다는 것을 기억했다. 마르타는 일관되게 자신의 여동생이 죽었고 이제 그녀가 아이를 돌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녀는 가족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 내성적인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크게 의심받지 않고 받아들여졌다. 신원 확인 후 몇 주 동안 김이슬은 수년 동안 자신의 마음속에 공존했던 두 가지 다른 정체성을 통합하는 특별히 복잡한 과정을 시작했다. 트라우마 및 기억 회복 전문 심리학자의 도움을 받아 그녀는 묻혀 있었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처음 7년간의 기억에 접근하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기억들은 감각적이었다. 어머니가 자장가를 부르던 특정 목소리, 아버지가 모래성을 쌓는 것을 도와줄 때 느껴지던 거친 손의 감촉, 박민정이 항상 사용하던 특정 자외선 차단제의 냄새. 이러한 기억들은 조각조각, 때로는 꿈속에서, 때로는 대화나 사진에 의해 촉발되어 떠올랐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 중 하나는 박민정이 김이슬이 어렸을 때 가장 좋아했던 음식 중 하나인 찜닭을 준비했을 때 일어났다. 첫 입을 맛보자마자 김이슬은 즉시 울기 시작했지만 정확히 왜 그런지는 설명할 수 없었다. 수년 동안 기다려왔지만 무엇인지 몰랐던 바로 그 맛을 알 것 같아요. 그녀는 설명했다. 김소미와 다시 연결되는 과정은 특히 복잡했다. 김소미는 수년 동안 잃어버린 언니를 이상화했고 성인이 된 김이슬의 실제 모습과 완전히 일치할 수 없는 마음속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동시에 김이슬은 자신을 숭배했던 어린 여동생을 명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는 죄책감에 시달렸다. 가족 재결합 과정과 동시에 당국은 원래 실종 및 그 이후의 수년간의 상황에 대한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마르타 김이 2012년에 사망했지만 이 사건은 김이슬의 상태에 대한 공식 문서화와 법적 결정을 필요로 했다. 이 과정은 그러한 상황이 수년 동안 감지되지 않고 존재할 수 있도록 허용한 비공식 시스템의 광범위함을 드러냈다. 마르타는 자신이 만들거나 수정한 문서를 사용하여 김이슬을 학교에 등록하는 데 성공했는데 여기에는 명시된 날짜보다 수년 후에 발급된 출생증명서도 포함되어 있었다. 90년대와 2000년대 서울의 교육 및 의료 시스템은 현재보다 덜 엄격한 확인 절차를 가지고 있었고 특히 잘 알려진 지역 주민의 가족이라고 주장하는 아이들의 경우 더욱 그러했다. 마르타는 꾸준히 일하고 안정적인 가정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지역 당국은 그녀의 조카 이야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다. 당국은 또한 마르타에게 공범이 있었는지 또는 그녀가 더 광범위한 아동 인신매매 조직의 일원이었는지 조사했다. 그러나 모든 증거는 그녀가 조직적인 범죄 의도보다는 개인적인 고통과 우발적인 기회에 의해 단독으로 행동했음을 시사했다. 재결합 과정에서 가장 상징적이고 감정적으로 부담스러운 측면 중 하나는 어떤 이름을 사용할지에 대한 결정이었다. 18년 동안 그녀는 김민지였고 그 후 김은정이었다. 그 이름은 그녀의 의식적인 삶, 관계, 직업적, 사회적 정체성 전체를 나타냈다. 그러나 김이슬은 그녀의 진정한 생물학적 정체성과 그녀가 잃어버린 처음 형성기 시절을 나타냈다. 그녀의 부모님과 김소미에게는 수년이 지났더라도 그녀를 김이슬 외에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수많은 가족 대화와 심리학자와의 상담 끝에 그녀는 공식적으로 두 이름을 모두 사용하기로 결정했다. 김이슬, 김민지. 이것은 그녀의 진정한 역사와 그녀가 성장기에 개발한 정체성 모두를 존중할 수 있게 해주었다. 가족 내에서는 김이슬이었고 직업적 및 사회적 상황에서는 계속해서 김민지였다. 이 결정은 그녀의 신분증을 공식적으로 수정하고 원래 이름을 복원하며 생물학적 가족과의 관계를 법적으로 설정하기 위한 복잡한 법적 절차를 필요로 했다. 이 과정은 몇 달이 걸렸지만 이 사건의 특별한 상황을 인정한 당국의 전적인 협력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김이슬 가족의 재결합 이야기는 그들의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이별로 영향을 받은 더 넓은 지역 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속초에서는 많은 주민들이 원래의 수색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식은 축하와 안도감으로 받아들여졌다. 원래 수색에 참여했던 어부 박영감님은 특히 성인이 된 김이슬을 만나기 위해 서울로 갔다. 18년 동안 해변에서 아이를 볼 때마다 혹시 그녀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잘 지내고 좋은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라고 그는 고백했다. 최할머니는 김이슬이 어렸을 때 실종된 소녀를 기억하고 있었다. 김이슬을 찾는데 처음부터 도왔던 사람들 중 한 명이었던 최할머니는 2010년에 돌아가셨지만 최 영감님께서 가족에게 연락하여 마침내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늘 궁금해하셨어요. 건강하게 잘 지낸다는 것을 아셨으면 정말 좋아하셨을 거예요. 부산에서 이 이야기는 지역 언론에 광범위하게 보도되었습니다. 단순한 인간미 넘치는 이야기가 아니라 희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의 중요성과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적용될 때 수색 시스템의 효과를 보여주는 사례로 말입니다. 재회 후 몇 달 동안 김이슬은 놀랍도록 많은 어린 시절의 구체적인 기억들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은 선형적이지도 완전히 예측 가능하지도 않았지만 재회한 가족의 꾸준한 인내와 지지 덕분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되찾은 가장 생생한 기억 중 하나는 속초에서 가족과 보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라게에 대한 대화, 아빠가 일찍 일어나서 소라게를 찾으러 가겠다는 약속, 그리고 가족에게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 혼자 일찍 나가서 소라게를 찾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가장 큰 소라게를 찾아서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요. 가족 치료 세션 중 한 번에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전날 멀리 있는 바위 근처에서 몇 마리를 봤던 걸 기억하고 일찍 가면 사람들이 깨어나기 전에 정말 특별한 녀석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또한 해변에서 길을 잃었던 순간의 단편적인 기억들도 되찾았습니다. 바위들이 예상과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을 때 길을 잃었던 것을 기억했습니다. 돌아갈 길을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느꼈던 공포를 기억했고 익숙한 지형지물을 찾으려다가 돌에 걸려 넘어져 머리를 부딪혔던 것을 구체적으로 기억했습니다. 그 후로는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녀는 설명했습니다. 친절한 아주머니가 저를 도와주셨던 기억은 나지만 오랫동안 그 모든 것이 아주 생생한 꿈이었다고 생각했어요. 18년 동안 떨어져 있던 가족 구성원과 기능적인 가족 역학을 확립하는 것은 모든 구성원에게 상당한 적응을 요구했습니다. 김현우 씨와 박민정 씨는 되찾은 딸이 잃어버렸던 아이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공유하지 않은 경험과 관계로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이슬 또한 그녀 없이 수년 동안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해온 부모와 관계 맺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7년 동안 기억하던 부모는 상실과 수색, 그리고 결국 재회라는 세월에 의해 형성된 성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그들은 잃어버린 세월을 초월하는 연속적인 요소들을 식별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이전에 각 가족 구성원을 정의했던 근본적인 성격 특성들은 여전히 존재했지만 다른 경험을 통해 발전하고 세련되었습니다. 김현우 씨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세심한 정확성과 흔들림 없는 헌신을 유지했습니다. 김이슬은 이러한 자질을 물려받아 고객 서비스 직업에서 성공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박민정 씨는 타고난 따뜻함과 다른 사람의 정서적 필요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능력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자질 덕분에 김이슬은 첫 만남에서 즉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김소미는 김이슬을 감동시킨 정서적 강인함과 성숙함을 발전시켰습니다. 김이슬은 점차적으로 자신의 실종이 어린 여동생에게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네오는 네가 겪어야 했던 것보다 더 강하게 자랐구나. 김이슬은 성인 자매로서의 첫 사적인 대화 중 하나에서 김소미에게 말했습니다.
기억 회복 및 가족 재결합 과정에서 김이슬은 또한 마르타 가르치아와 그녀가 입양된 조카로 보낸 18년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비록 이제 마르타가 친가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그녀는 또한 함께 살았던 세월 동안 진정한 애정과 보살핌을 기억했습니다. 마르타는 김이슬의 성장기에 안정감, 교육,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제공했습니다. 비록 근본적인 거짓말에 기반했지만 그 보살핌은 진실했고 김이슬이 기능적이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상황을 도덕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상당한 내적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마르타는 그녀에게 진실한 방식으로 저를 사랑했어요. 김이슬은 가족 치료 세션 중 반추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에 기반했다는 사실이 제가 그 사랑을 수년 동안 느꼈다는 것을 바꾸지는 않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진짜 가족에게 초래한 고통도 이해해야 합니다. 심리학자는 가족이 마르타와 그 상황에 대해 복잡하고 겉보기에 모순되는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고 심지어 건강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습니다. 김이슬은 마르타의 원래 결정이 초래한 피해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이 받은 보살핌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2015년 12월, 당국은 김이슬 실종에 대한 원래 조사를 공식적으로 종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공적인 재결합으로 해결된 것으로 분류되었는데 이는 장기간의 미성년자 실종 사건에서는 극히 드문 범주입니다. 최종 보고서는 원래 실종부터 재결합까지의 사건 연대기를 꼼꼼하게 문서화하여 향후 유사 사례의 참고 자료로 사용될 수 있는 공식 기록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권고사항도 포함했습니다. 특정 강화된 검색 프로토콜과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미래 유사한 상황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원래 수사를 이끌었고 몇 년 동안 가족과 드문드문 연락을 유지했던 이 경감님은 가족이 속초에서 개최한 비공식적인 종결식에 초대되었습니다. 그에게 이 사건은 18년 동안 모든 수사 접근 방식에 영향을 미쳤던 그의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종결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희망을 완전히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라고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런 상황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더 강력한 시스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2015년 말 김이슬은 다시 찾은 가족과 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서울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강원도에 있는 통신회사로 정은을 받아 고객 서비스 경험과 무의식적으로 보존했던 한국어와 기본적인 강원도 사투리 구사 능력을 활용했습니다. 서울에서의 생활 적응 과정은 점차 의식적으로 떠오르는 잠재의식적 기억 덕분에 수월했습니다. 기후, 소리, 심지어 삶의 속도까지도 그녀가 완전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익숙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가족집 근처에 아파트를 빌려 즉시 함께 사는 부담 없이 가까이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 결정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관련된 복잡한 감정을 처리할 개인적인 공간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역동성에 점진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경험 중 하나는 김이슬이 제외한 가족의 일원으로 속초 해변으로 처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동해 해변에 대한 설명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지만 이제 그 끌림의 기원을 이해했습니다. 사라졌던 해변을 이제 온 가족과 함께 걷는 것은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순환적인 종결감을 제공했습니다. 김현우 가족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 유사한 실종을 겪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김현우와 박민정은 실종자 수색에 전념하는 단체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 시작했으며 18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적 지원과 실제적인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김이슬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하여 어린 시절 기억의 공백으로 인해 자신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다른 성인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실종의 양쪽 측면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의 독특한 시각을 활용하여 가족 재결합 전문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소민은 가족의 경험을 석사 논문 주제로 통합하여 모호한 상실을 경험한 가족의 생존 및 적응 전략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학문적 지식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실종된 언니의 동생으로서 성장한 자신의 경험을 처리하는 방법을 제공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강원도 내 수색 및 신원 확인 프로토콜의 실질적인 변화를 고무했습니다. 당국은 미성년자 실종 사건을 문서화하고 추적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시스템을 구현했으며 늦은 출생 신고의 경우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보다 엄격한 절차를 확립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이 희망을 유지하고 진실을 찾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때 가장 깊은 상처도 결국 치유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인간의 정체성이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며 동시에 여러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상기시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전반에 걸쳐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이론을 공유해 주세요. 이와 같은 심층 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와 같은 사례에 관심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